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5부 교육심리학 중에서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282페이지 4절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 피아제는 이미 이제 우리 상권 254쪽 인지발달 이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발달과 같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피아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이제 인지발달 이론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제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높은 내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자기 구성적 존재이다. 선과 악에 대한 선험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 규칙을 획득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타인을 고려하면서 높은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피아제가 본 도덕과 도덕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의 체계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그러한 규칙들을 획득해 가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덕성이란 특정한 문화의 규범과 가치의 내면화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인 도덕적 추론 능력이다. 바로 이제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추론, 바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규칙을 근거로 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나왔죠? 추론, 판단, 해석, 이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도덕성의 본질적 요소는 인지이며,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 사고, 추론, 판단 능력으로 갈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성숙한 도덕성이란 이상적인 평행 상태로 규정되는 정의 또는 공정이다. 도덕성의 본질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며 도덕성 발달의 방향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피아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뒤에 또 콜버그로 이제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잠깐 드렸었지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칸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등한 인식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그 인간이다. 사실은 이제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대적 인간, 현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은 평등한가? 왜 만민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칸트로부터 나온 겁니다.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어떤 구조화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종이 됐든, 피부색이 같든 다르든, 민족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다 그러한 동등한 구조를 가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칸트가 규정을 했던 거죠.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령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지금 이제 피아제도 그렇고 뒤에 이어서 콜버그도 그렇고 뭐 칸트도 마찬가지지만 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냐면, 도덕의 어떤 내용이라고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가령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물론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도덕을 갖다가 바라보는 내용상이 있어가지고 달라요. 그렇죠. 가령 이슬람이 있어가지고 성전이라고 해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 그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은 일이에요. 이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분들도 학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봉양을 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갖다가 더 높이 세우고 그 존재를 향해서 더 우월한 어떤 제사를 갖다가 지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도덕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덕과 도덕성을 갖다가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긋나는 측면이 생긴다. 따라서 도덕의 어떤 형식,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일 수 있다. 보다 더 일반적일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아제라든가 콜버그라든가. 그거는 이제 뒤에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성의 본질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바로 그런 어떤 도덕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될 수 있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도덕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도덕성 발달을 인지 발달, 지적 발달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겁니다. 추론의 내용보다는 그렇죠. 그러한 추론을 낳은 구조 또는 추론의 형식에 주목한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구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인간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구조를 구성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렇죠? 이 안에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예요? 형식이고 구조예요.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요 안에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더 발달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커지고, 그렇죠? 더 커지고 컨베이어 벨트의 크기도 더 커지고 더 두터워지고 하면서 발달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성이에요. 바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성은 환경 및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자, 단계니까는 뭐예요? 구조예요. 도덕 발달은 사고와 행동의 상호작용이 도덕적 개념들 형성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지금 인지 발달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도덕성 발달은 자신과 타인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따라서 역할 채택 또는 입장 채택은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앞서서 우리 셀만을 봤습니다. 사실은 셀만의 사회적 조망 이론 혹은 이제 역할 채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윤리 교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피아제의 이론을 역할 채택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이제 따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 채택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단계적 발달을 한다라고 셀만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셀만의 이 역할 채택, 사회적 조망 이론 같은 경우는 도덕윤리교과에서는 우리 교육학에서는 성격 발달 이론적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학 또 도덕 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별 분과에서는 별도로 이제 다루는 한 파트로서의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바로 그러한 피아제의 역할 채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셀만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도덕성 발달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아이 상호 간의 협동과 책임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여야 한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피아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규정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렇죠.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사는 뭐냐면 나이 많은 협조자예요. 협조자. 왜? 아이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구성주의적 입장인 거고 그렇죠. 규칙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해줘야 된다. 왜? 인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추론, 판단, 이해,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자, 8번째. 도덕교육의 목적을 자의 탈중심성 증진. 아예 그 앞서도 그 살펴보았지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중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아제의 도덕교육의 목적은 탈중심성이 되겠죠.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단계라고 되어 있죠. 1932년에 이제 구슬놀이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게임 규칙 실행과 게임 규칙 의식에 관한 도덕성 발달 단계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자, 실행하는 것과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고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식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념에 대해서 또 특징을 밝혔어요. 그래서 규칙의 실행에 관한 연구에서 4가지 발달 단계의 특징을 규칙에 대한 의식 연구에서 3가지 단계를 통한 발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들이 위계화되어 있고 발달상 불변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위계화란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불변의 계열이란 도덕성 발달이 퇴행이나 비약 없이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발전한다. 사실 이제 요 측면 때문에 불변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규칙 실행에 관한 연구 4가지 발달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도덕성이 규칙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도덕성의 본질은 개인이 그러한 규칙들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라고 이제 피아제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슬놀이에서 규칙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슬놀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4살에서 10살 사이에 이제 20명의 남자 아이들한테 이제 구슬을 주고, 아이들한테 여기에 이제 구슬이 이제 몇 개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놓는지 나한테 보여주고, 너희가 나에게 놀이의 규칙을 가르쳐 주면 내가 그대로 따라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이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이에요. 너희들을 가지고 노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단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얘기하는데요. 자, 요 4단계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면 상권 255쪽에 인지 발달 단계와 요 도덕성 4단계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255쪽에서 보았던 것이 이제 바로 이거죠. 여기도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이제 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그대로 여기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이 감각 운동기부터 쭉 4단계는 인지 발달 단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대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네, 그대로 연관이 돼요. 요거는 이제 인지적 관점에 있어가지고 바라본 거고. 자, 지금부터 할 요 4단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발달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동작 단계 혹은 개인적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감각 운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 혹은 동작 습관에 따라 구슬을 다룬다. 그래서 이제 주로 2세까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슬놀이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 유형에 불과하며 구슬놀이 자체를 규제하는 어떤 형태의 규칙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단계는 자기중심적 단계예요. 전조작계. 요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조작계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2세에서 5세까지 정해진 규칙들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익히게 된다. 놀이를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며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놀이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놀이를 지배하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지만 규칙에 대한 지식은 매우 초보적인 것이다. 아이들은 규칙을 신성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세 번째 단계는 7세에서 10세까지죠. 그래서 초기 협동 단계라고 얘기돼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은 같이 놀이를 하기는 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이기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규칙들의 통일과 상호 통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 네 번째 11세 이후고, 자, 성문화 또는 입법화 단계예요. 형식적 조작기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공감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놀이를 성립시킨다. 추상적 추론의 발달과 더불어 규칙들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협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규칙들은 협동을 위한 구조를 제공해 주게 된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구슬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보고서 네 가지 단계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하고 그 특징들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4단계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앞서 봤지만 인지발달 단계와 그대로 복사판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인지발달 단계에 있어가지고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 발달 단계의 4단계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규칙에 대한 의식 연구, 3가지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입니다. 의식. 아까는 이제 실행이에요. 실행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도출이 됐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갖다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구슬놀이 규칙 만들기. 그래서 실험 목적은 뭐냐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규칙에 관한 관념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실행을 한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는 내가 따라할게.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 좀 설명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규칙을. 야, 너네들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볼래? 그러면서 그것은 공정한 규칙인지, 그 규칙을 너네들이 지키면서 따라 할 건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아동의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책 속에 요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전도덕기, 강제적, 타일적 도덕성 단계, 그 다음에 협동적, 자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덕기라고 하는 것은 규칙의 실행, 아까 단계 4단계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단계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강제적 타율적 도덕성 단계인데 둘째와 셋째 단계 사이에 규칙을 신성하고 금기적이고 성인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규칙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는 협동적 자율적 도덕성 단계인데요. 셋째 단계의 중간 무렵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규칙은 상호 합의의 산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신성 불가침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고, 규칙의 결과보다는 절차를 강조하고 규칙 제정을 위한 상호일치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호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 동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에 대한 자발적 복종심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협동적 자율적 도덕성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타율적인 것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될까?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 겁니다.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을 받거든요. 이 실험에 대해서. 아까도 봤지만 수명의 남자 아이들이에요. 백인 남자 아이들이겠죠.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 양반이 있었던 곳이 스위스였으니까 말하자면은 백인들의 이제 그 아성인 유럽의 이제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백인 남성 위주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러한 결과물을 제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특히나 이제 아동 교육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도 있게 많이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남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력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고 그런 것을 우리 내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직관력 있게 바라봤고, 참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그 직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후속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학자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렇죠. 뭐 주변에 뭐 딱히 뭐 흑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여성한테 교육을 갖다가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중부 유럽의 환경 속에서 여자 아이들을 갖다가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제약 속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비판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걸 현재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그때의 어떤 상황을 놓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실수와 훔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실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실수나 잘못,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실수나 잘못과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 뒤에 의자에 있는 컵 15개를 깨트린 것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헨리의 경우는 뭐였냐면 엄마 몰래 과자를 꺼내 먹다가 컵 한 개를 깨트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뭐였냐면 줄리안의 경우를 갖다 이제 제시한 거죠. 아빠의 잉크병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잉크 몇 방울을 책상보에 흘린 거예요.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빠의 잉크병이 빈 것을 보고 잉크를 채워 넣다가 많은 양의 잉크를 책상보에 흘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자, 실험 두 번째는 거짓말과 관련해서 한 아이가 큰 개를 보고 놀라 집에 돌아가 엄마한테 황소만큼 큰 개를 보았다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예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나온 이제 결과물이 객관적 책임감과 이제 주관적 책임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용어에 우리가 이제 혼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객관적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죠. 주관적 그러면 조금은 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보면 2단계 아이들은 첫 번째에서 컵을 많이 깬 존과, 자, 여기 앞에다 좀 넣어주세요. 잉크를 많이 흘린 아우구스투스가 더 나쁘다고 이제 한 겁니다. 실험 2의 경우에는 개를 보고 거짓말을 한 아이가 더 나쁘다고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물질적 결과의 크기에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2단계 아이들. 그러니까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질의 결과의 크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 책임감인데요. 3단계 아이들의 경우에는 컵을 하나 깬 헨리하고 잉크를 적게 쏟은 줄리안의 행동이 더 나쁘다고 한 겁니다. 실험 두 번째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더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제 3단계 아이들은 행동의 동기나 의도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관적 책임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아이들은 성숙해지면서 객관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주관적 책임감이 증가한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봤을 때 현재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의도나 동기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래서 주관적으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주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와 구속의 산물이고, 주관적 책임감은 협동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지적으로 성숙할 때 주관적 책임감에 의한 판단.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역할 채택, 입장 채택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덕적 실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나 가치를 정신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 그래서 사실은 이 도덕적 실제론, 긍정적인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실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도덕 규칙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성인 혹은 외부 권위자에 의해 부여되는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도덕성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하고 도덕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은 성인이 부과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실제론은 타율적인 것이고, 도덕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보다는 법의 항목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동의 의도보다 행동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8번째부터 정의감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적 벌이 있고 호혜성에 의한 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속죄적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와 구속에 의해서 행사되는 벌이고,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이고, 보복적 처벌이고 2단계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속죄적이 뭐예요?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복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혜성에 의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연대감 차원에서의 처벌이에요. 3단계 아이들이 성공하는 생각인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협의에 의해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지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삶을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자동적 처벌에 대한 신념, 즉 내지적 정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당장 벌을 피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 전 근대적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 근대적. 내지적 정의에 대한 신념은 8세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고 자연적인 법과 성인이 만든 인위적인 법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하고 이제 보복적 정의를 얘기해요. 분배적 정의는 상호 존중의 근거를 두고 있고 협동에 의해 조정되며 평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보복적 정의는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그렇죠. 속죄적 벌에 대한 관념과 연관되죠. 일면적 존중의 근거를 두고 권위주의 구속과 타협성에 의해 조정되며 직무적 성격을 띈다. 평등주의적 성격은 어린아이들은 정의를 법이나 성인의 명령과 동일시하고, 나이가 많은 아이는 내적 이상에 대한 존중심으로 평등을 옹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 권위에 대한 복종을 대체하는 것이며 아이들 사이 연대감에 상응하여 발달한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에 근거한 호의성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